이창환 대표가 이끄는 온라인 파트너스는 1%도 안 돼요. 이분이 자산 운용사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2022년 주총 때 33%의 의결권을 확보를 한 거예요. SM의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수만 총괄한테 경영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갑자기 주총에 가보니까 아니네? 이수만 총괄한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산업을 이끌어온 제작자, 반대로는 자기 회사를 세워놓고 자기가 사익을 취하던 비윤리적인 창업가. 이건 너무하다. 속된 말로 좀 작작 좀 해주셔라 라는 지금 창업자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20%는 이제 그 리더십을 행사하기 너무 부족하다. 공개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가가 확 올랐죠. 12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뭐 망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뭐 누구를 편들기 위해서 사실 방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예측이라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보다는 현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어떤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위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샤이니 야광봉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그 PD께서 팬이시라고 그래서 SM 관련된 굿즈를 하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SM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죠? SM 가수 중에 그 한 명 좋아해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심 대표님께서는 심 대표님이 생각하는 SM은 언제 SM입니까? 저에게 SM은 SM이라는 회사가 존재하기 전에 이수만 총괄 PD가 가수이던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의 첫사랑이 이수만 PD의 그 자화상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SM이 저에게 다가왔죠.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SM 그렇죠. 팬이 아니실까? 최 대표님은 당신의 SM은 언제입니까? 저는 SM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너무 메인스트림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뭐 DSP라든지 뭐 이런 데를 더 좋아했는데 근데 의외로 예외적으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007년에서 2009년 갔는데 그때 소녀시대가 지로 정말 메가 히트를 쳤던 시기였어요. 그때 굉장히 고마웠죠.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예. 소녀시대 뭐 안 좋아했던 팬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제 SM은 SES 때였거든요. 네, 아무튼 저희는 좀 너무 좀 옛날 얘기하고 있네요. 네, 누구나 지금 SM에 대해서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나부터가 좀 궁금하던데 일단 지금 구도가 이수만 회장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현 경영진의 갈등이 일단은 제일 가장 내부의 갈등이잖아요. 이게 왜 촉발된 건지 저는 지난주에 뭐 가수 김민종 씨께서 막 현 경영진 비판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갖고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현 경영진이 3명이에요. 사내 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성수 대표이사 겸 의장이 아시다시피 이수만 창업자의 처조카입니다. 완전 뭐 측근 오브 측근이죠. 그리고 타경준 공동대표가 매니저 출신이고 박준현 이사가 비주얼과 아트를 맡고 있는데 이 두 분이 SM에서 15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수만 창업자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인 건데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들이 이수만 창업자의 편이었습니다. 사람이었고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라이크 기획 이슈가 이제 불거졌죠. 2012년에 처음 보도가 됐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 이수만 창업자가 매년 1,200억씩 SM으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하게 얘기하면 사익 편취라는 비판도 가능할 그런 이슈였는데 그래서 그게 한 5년 동안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당연히 사내 이사들은 방어를 했죠. 이수만 창업자 우리 선생님은 프로듀싱을 맡고 있고
그리고 SM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지급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 1, 2년 전에 엄청난 그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존재인데 온라인 파트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신생 사모펀드예요. 여기서 신생이라는 걸 거론한 이유는 IB 시장,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는 트랙 레코드라든지 레퍼런스라든지 업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전에 돈을 벌어본 그런 투자사에게만 LP들이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힘이 없는 뭐 그런 이제 신생 그런 회사인데 요게 그 수장이 이창환 대표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도 젊으시고 86년생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창업 경험은 없었는데 KKR이라는 세계 굴지의 사모펀드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시고 이분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이분이 보기에는 이걸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요 주주들을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운용사 위주로. 그분은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예요? 이창환 대표가 이끄는 온라인 파트너스는 1%도 안 돼요. 아. 왜냐면 AUM이라고 해서 운용 자산이 이제 핵심 척도인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한 몇 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몇 천억도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사모펀드계에서는 뭐 AUM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이렇게 이걸로 보통 메이저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은 액수였죠. 그래서 1%에게 불과했는데 근데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자산운용사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2022년 주총 때 33%의 의결권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수만 창업자와 이제 우호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제 반전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방어를 했지만 그 앞서 얘기한 사내이사 3명이 보기에는 이건 상황이 이건 장난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누르면 되거나 아니면 그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정말 이게 SM의 미래를 정말 확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엄청나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약간 부마 이슈하고 항쟁 이슈하고도 좀 비유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언론 보도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거에 따르면 이수만 창업자는 아니 왜 신생 사모펀드를 이렇게 컨트롤 못해? 니네들이 여기 엄청난 데도 아니고 이제 막 만들어진 곳이고 1% 지분밖에 안 되는데 왜 경영자들이 휘둘리냐 이런 스탠스일 테고 근데 이성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영진들은 의장님 선생님 지금 상황이 예전과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좀 시대가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는 오너가 좀 지갑에 좀 돈을 챙기면 어느 정도 그래 역시 헬조선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 2, 3년 동안 사실 MZ세대라고 대표되는 사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불공정한 건 절대 못 참는다라는 그런 기조가 만들어졌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아니 라이크 계획을 통해서 1,200억씩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라는 의견을 이게 충분히 표명하고 이게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정말 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죠. 현 경영진과 앞서 이야기한 온라인 파트너스가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SM 3.0이라는 그런 비전을 내놓았는데 요약을 하자면 더 이상 라이크 기획에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수만 선생님의 개인 프로듀싱으로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다 컨트롤하고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앞으로는 멀티 프로듀싱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산하 레이블 통해서도 아티스트를 발굴하겠다. 그러면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기업가치 제고도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게 지금 중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SM의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수만 PD한테 이수만 총괄한테 SM의 경영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이수만 총괄은 뭐 18점 몇 프로 갖고 있는 지분인데 그 18점 몇 프로로 또 우호 지분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를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이 자기는 1%도 안 되는 지분이지만 이렇게 주변에 그 펀드들 또 개인이 주주들을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결국은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 거죠. 우호 지분으로. 그러니까 경영권이 이제는 이수만 총괄한테 없구나 라는 거를
그 지난 주총에서 다들 느낀 거예요. 아 이제 경영권은 이 무주공산이 됐구나 SM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해진 GIO님이 당연히 그냥 회장이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분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3.8%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그렇게 다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총에 가보니까 아니네? 딴 사람이 회장이네? 지금 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도 아예 없진 않았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적대적 M&A죠. 저희 IT 벤처업계에서는 NC소프트가 비슷한 걸 겪었었죠. 넥슨에게 2대 주주 자리를 주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틀어지니까 좀 넥슨에서 이제 NC소프트를 압박하고 NC소프트가 그에 대항하는 뭐 이런 국면은 가끔씩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현 경영진이 자기를 임명해준 대주주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 앞서 얘기한 견훤왕 같은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거는 그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현 경영진도 아 이제 이수만 총괄이 경영권이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여기는 무주공산이다. 새로운 주인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분들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예.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럼 그 이수만 총괄은 뭐 하고 계셨어요? 원래 이수만 창업자는 10년 전부터 모든 직책에서 다 물러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프로듀싱만 외주 형태로 자기가 이렇게 맡고 있었고, 그리고 대주주로서 이사회 그런 임원들 임명하는 굉장히 행정적이나 법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제외된 상태이고, 다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 3.0 비전이 이제 현실화되면 라이크 기획과의 이제 계약이 끝나고, 그리고 이수만 창업자가 만약에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영역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임원들 자기 임명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틀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든지 평판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수만 총괄한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산업을 이끌어온 제작자, PD의 얼굴과 반대로는 자기 회사를 세워놓고 자기가 사익을 취하던 약간 비윤리적인 창업가, 이런 두 개의 얼굴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이나 펀드들이 두 번째 얼굴을 주목하고 회사를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첫 번째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있었죠. 2012년에 첫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동안 참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아 이건 너무하다. 속된 말로 좀 작작 좀 해주셔라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다들 두려워하는 게 과연 대안이 있을까? 이수만 창업자가 물러나면 그분을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의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 창업자 없어도 뭔가 우리끼리 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 경영진이 15년 넘게 SM을 맡고 경영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업력이라든지 경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었단 말이죠. 네. 카카오 SM 드디어 인수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사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사 잘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전혀 인수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지금 SM을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던 거예요? 그 인수라는 거는 이제 언론의 해석이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SM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카카오가 제3자 배정을 받아서 그 유상증자 한 9% 정도에 되는 지분을 인수한 거죠. 회사 경영권을 그때까지 인수한 거 아니고 유상증자된 그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발표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 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다만 좀 세게 투자했다. 그래서 9% 지분율을 획득했다. 근데 인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얼라인 파트너스가 상당 수준의 이제 지분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 9%만 합쳐도 이제 굉장히 파워풀해진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양측의 이제 그 협업에 따라서 9% 지분율을 계속 늘려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인수했다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뭐 나중에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수만 총괄이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해서
이 회사는 좀 확고한 어떤 경영권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없구나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지난 주총에서. 네. 그때 카카오가 9%를 들고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주인님이 나타나셨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9%가 최대 주주는 아닌 건데 그렇죠. 여전히 이수만 회장이 18%를 넘게 갖고 계시면은 네. 더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하는 건데 이미 33%의 우호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9%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니까 기존 주식이 좀 희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3% 희석되는 부분이랑 9%를 합치면 뭐 40% 언저리 될 테니까 이 40%는 18%보다는 훨씬 높으니 이쪽이 주인이 되겠구나라고 판단들을 한 거군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일단 이수만 총괄이 이제 지난 주총을 통해서 회사에서 페이드아웃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점점 페이드아웃 되는데 카카오가 갑자기 여기에 유상증자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유상증자는 사실 이수만 총괄을 나가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버린 거거든요. 빨리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이 밀려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깜짝 놀라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늘 처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직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죠. 아직 약속만 한 거죠. 3월 6일 날 이제 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네네. 또 내놓은 거고 네네. 그럼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네. 3월 6일 전까지 무슨 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가처분 언제 나올지 좀 정확히 모르는 아직 상황이잖아요. 22일 날 첫 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지금 구도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하이브가 하이브가 나타나서 하이브는 또 이번에는 정반대로 SM 그 창업주의 이수만 회장의 백기사로 나타나셔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겠다라고 급격히 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일단 두 분의 관계는 직접적인 경험과 인연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방시혁 창업자는 대부분 JIP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물론 SM에 몇 번 곡을 준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수만 창업자와 아주 깊은 관계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마 복잡 미묘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제 신흥 세력 혹은 숙적 막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수만 창업자가 작년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하이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둘 사이는 뭔가 그렇게 뭐 가깝거나 특별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수만 창업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타겟책을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그 파트너로서 하이브를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가 이수만 씨가 가진 지분 14%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왜 14%만 인수했냐 이거에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독과점 이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이런 동종업계 큰 업체들이 합치려면 결합 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 15%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제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제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거나 혹은 이수만 창업자가 SM 외에 가진 관계사들의 지분도 인수한다라는 내용도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하이브가 유의미한 지분을 획득하고 있는 거죠.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이브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더 유의미한 지분율을 달성하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SM의 주식을 가진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팔 수가 있다. 그리고 비싸게 그걸 쳐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40%까지 이제 지분율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하이브가 SM에 정말 인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대주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오해할까봐 추가 설명을 드리면 기업 결합 심사를 하는데 지금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서 기업 결합 심사를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다 사고 이제 전쟁을 끝낸 뒤에 마지막 이수만 총괄 PD의 그 4%를 추가로 가져오면 그때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까지 끼어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14% 문제 업계 확보는 초석 깔아놓고 네. 여기서 쫙 40%까지 산 다음에 승리 일단 세레모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해서 법적으로 복잡하겠다. 이제 완벽한 이제 인수를 끝내겠다 이거죠. 네, 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 40%가 왜 나오나 생각이
저 궁금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카카오가 9%를 만약 갖고 갈 경우에 33%랑 합쳐갖고 40% 조금 안 되게 나올 테니까 이제 그거보다 많이 갖고 가려고 지금 48%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는 거군요. 그게 무조건 사실 50%에서 한 주만 더 있으면 완벽한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 정도가 갖고 있으면 옆에 막 컴투스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약간 SM에 우호적인 그런 회사 우호 지분을 모으면 50%는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상장사는 한 1-20%만 가져도 대주주가 어느 정도 그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주주들은 다 잘게 쪼개져 있고 무엇보다도 창업자에 대한 존중이 있거든요. 아 그래 당신은 여기까지 회사를 만든 사람,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SM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창업자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1-20%는 이제 턱없이 그 리더십을 행사하기 너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적어도 거의 50% 가깝게 가야지만 이제 그 싸움을 이기고 이제 종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도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게 좀 헷갈리던데 공개 매수는 왜 공개 매수해야 돼요? 그냥 뒤에서 사면 안 됩니까? 공개 매수는 여러 가지 근데 많이 쓰여요. 주식 시장에서 그 보통 이제 압도적인 지분율을 갖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상폐시키려고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이제 상장사로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남은 그러면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해라고 할 때 그럼 미안해 내가 사줄게라고 해서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M&A 싸움은 날 때 그때 이제 압도적으로 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좀 M&A 할 때 이제 쓰기도 하죠. 빨리 살려고 하는 거죠. 장에서 한 주 한 주 사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네, 한 번에 쫙쫙 이제 그래서 공개 매수할 때는 가격을 많이 쳐주죠. 지금 이수만 총괄 PD가 판매 가격이 주당 12만 원인데 개미들한테도 12만 원에 사겠다는 거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그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형성됐었는데 그래서 하이브가 12만 원까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확 올랐죠. 우리 빨리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12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뭐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브로서는 그 가격을 더 올려야지만 공개 매수를 이제 무난하게 성공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브는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SM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공개 매수 한다고 하니까 막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공개 매수 한다고 얘기만 발표하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주가에 따라 뭐 다른데 뭐 만약에 이제 의지가 있으면 계속 이제 그걸 올려서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12만 원 너무 싸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당신네들도 뭐 그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공개 매수할 때 반대쪽에서도 대응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을 더 올려서 해요. 근데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럴 정도로 돈이 있진 않다라고 해서 이제 한 발 빼는데 어쨌든 이게 비딩이 붙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이 붙어서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원래 그 12만 원에 공개 매수 한다고 하니까 온라인이 너무 싸다. 지금 너무 SM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서 지금 이 상태지 훨씬 밸류 높은 회사다. 이거 너무 싸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죠. 법적으로는 온라인도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있는 거죠? 팔면 되죠. 본인도 직접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 대응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런 이제 출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신생이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온라인이 산다고? 온라인이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공개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치 표 대결처럼 양측이 이제 매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주주들은 이제 논하는 건데, 근데 온라인 파트너스로서는 우리는 이제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상태죠. 온라인 파트너스는 사실상 SM의 경영권을 갖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팔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동주의를 통해서 주가를 계속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려놓는 게 좋죠.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상적인 대응이고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진짜 치사하게 공개 매수 이렇게 비싸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팔아버리고 나갈 수도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나요?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펀드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는데 싸움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불확실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성수 대표와 온라인이 이렇게 합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몇 달 뒤에 온라인이 생각해보니까 하이브가 정말 최고였던 것 같다.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떠날게 할 수도 있죠. 예. 카카오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추측으로는 이건 완전히 추측의 영역이지만 카카오라는 새로운 주인님이 오시니까 네. 동방박사 맞이하듯 맞이한 게 아닐까. 아까 정말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명분이 있긴 있네요. 우리는 주주가치 제고 목표 때문에 이거를 촉발시킨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매우 하고 빠질 수 성공적인 있는 행동주의를 지금 구현한 거죠. 거네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샀을 때 8만 원에서 9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12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거의 그렇죠. 40~50%를 올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했다. 근데 더 해먹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지 않.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카카오가 약속을 해놓은 유상증자 가격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거는 안 미치죠. 이제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9만 원인가에 네.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완전 싸게 한 거죠. 원래 유상증자는 좀 싸게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법적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유상증자를 하면 안 돼요. 유상증자를 해도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줘요. 그래야지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이나 이런 게 보호되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제3자에게 배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회사가 어렵거나 너무 긴급하게 투자가 필요하거나 뭐 다른 뭐 어떤 신제품을 뭐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비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주로 하거든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우호 세력에게 지분을 이제 유상증자하는 거거든요. 이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카카오가 지금 가처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경영권 분쟁 상황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법원이 정확하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젠가요 그저께 사내 변호사인 조 부사장님이 사내 공유한 이메일에 나와 있던 그 주장이 이거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라고 그렇다. 주장하는 게 그것 때문이군요. 카카오가 죽어도 인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우리는 제휴지 인수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유도 인수라고 하는 순간 경영권 분쟁이 되고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도 지금 첨예한 거네요. 이제는 경영권 분쟁이 분명해졌죠. 근데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들어가던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그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느냐 이거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분명히 지금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지금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 들어오는 게 이제 경영권 분쟁인데 네.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 들어오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현 경영진이 카카오를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수만이랑 현 경영진은 한 편이라면 이게 경영권 분쟁이 되는데 이게 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이 맞나? 이게 이사회에서도 다 이제 지지했는데 이게 약간 신이 쿠데타 이런 게 이제 일어난 상황인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지배구조 변화가 사실 가장 정확해요. 네. 이게 기존 지배구조에서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로 간다 이게 말이 한데 이걸 뭐 적대적 M&A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이메일에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경영진이라 함은 지금 임원으로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를 경영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또 그분이 주장을 하신 거는 또 그 이유 때문에 경영권이라는 건 사실 CEO의 도장 찍는 권리라기보다는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힘 그게 경영권이죠. 네. 그 CEO는 그냥 이사회 의장이 주주총회에서 그럼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 같은 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경영권이죠. 근데 이수만 총괄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경영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고. 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 보면 이수만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주총에서는 이미 경영권은 또 반대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현 경영진을 누구로 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현재 1위 주주인 이수만 회장을 경영권으로 볼 거냐 33%인 이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지금 임원진인 CEO를 경영진으로 볼 거냐 이건 정말 복잡한 얘기군요. 이게 그러니까 엇보인 거예요. 이수만 창업자에. 네. 보통 다른 회사들이라면 창업자와 경영권이 합치돼 있거든요. 보통 뭐 의장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제적이거나 행정적인 그런 직책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보통 합체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분리가 됐다 보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를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대주주가 임명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명한 현 경영진을 경영권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되나?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현 경영진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주주라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이수만 창업자의 업보죠. 하나의 그 직책이라도 걸쳐 있었으면 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모든 직책에서 다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놓고 이건 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엔 굉장히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의 업보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명확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보기에는 챗GPT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이게 하나하나 기사를 찾아보시려고 하면 지금 요 시간 순서대로 찾아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막 말도 바뀌고 그래서. 근데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챗GPT도 지금 이거는 모릅니다. 2021년까지밖에 학습을 안 해서 깔끔하게 두 분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카카오 임원은 아니시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분위기 봤을 때 지금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약간 곤란해하는 상황인 겁니까? 뭐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곤란하겠죠. 일단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 싸움은 뭐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되는 거죠. 카카오는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각돼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카카오는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행보를 정해야 되는 거죠. 정말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나도 살래. 하이브 니네 너도 나랑 돈 싸움 해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문어발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또 껴들면 또 그런 비판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카카오가 돈이 많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 현금이 7천억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개 매수에 들어가려면 거의 뭐 1조 원을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도 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결사적이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카카오는 여러 개 사업군 중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좀 카카오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유상증자에 들어간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카카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빈살만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펀드 이런 데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캐시를 지금 받을 입장이거든요. 이번 달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그 캐시도 있단 말이죠. 저희는 다 그 캐시를 이런 데 SM 인수로 쓰겠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SM 유상증자에 카카오 본체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냐 뭐 아이유가 있는 기획사나 이런 데는 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왜 SM은 카카오 본체가 직접 들어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요? 저는 전략 투자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엔터 자체가 연예기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둘이 경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자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략 투자를 이제 뒷받침하는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이브랑 한다면 불공정 이슈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연예기획업을 하는데 그러면 1등, 2등과 합치면 이거 뭐 독과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똑같이 카카오 엔터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 이제 SM이랑 카카오 엔터랑 합치면 이거 공룡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제 카카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그림이 맞거든요. 카카오는 플랫폼이고 SM은 콘텐츠니까 정말 그림 좋지 않냐. 그리고 주주들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우린 달라요. 그리고 시너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또 공시 내용을 보면 우리의 권리는 카카오 엔터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걸 조항을 넣어서 굉장히 이제 영리하게 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카카오 엔터랑 이렇게 합치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이제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카카오 엔터가 들어가면 카카오 엔터하고 SM하고 합병을 하거나 막 그러면 이제 우회 상장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도 이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회 상장에 대한 비난,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경영권 전쟁을 쭉 봤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 다룰 때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 싸움이
도 있다. 이게 지금 연예계가 약간 카카오 우군, 그다음에 네이버 우군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 이런 그 좀 네, 이야기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전쟁 상황에서 네이버랑 원래 조금 맞닿아 있던 좀 우군이었던 데들이 어디였었죠? 네이버가 원래 네이버가 하이브하고 매우 가까운 혈맹이고요.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플랫폼이 네이버 V앱이라고 옛날에 있던 그거랑 통합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기술과 그 하이브의 콘텐츠가 같이 결합된 플랫폼이에요. 이걸로 이제 글로벌로 가겠다라는 상황이고 둘이는 완전히 공고한 연대체, 혈맹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있는 데가 YG랑 저 하이브. 그다음에 이쪽에는 버블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어요. 반대로 그거랑 위버스 같은 플랫폼으로 그쪽에는 SM하고 JYP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둘이서 이렇게 딱딱 대결하는 구도였는데 하이브가 SM을 가져가면 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 구도에도 무게 중심추가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대 2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 쪽이 하이브랑 YG, 그렇죠. 그 다음에 카카오 쪽이 SM, JYP였는데 카카오 쪽이라는 거 아니고 SM, JYP가 있는데 네. 카카오가 이쪽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갖고 싶어 했다. 네. 이쪽이 공고한 네이버 쪽이니까 그렇죠. 카카오는 찌를 수 있는 게 이쪽밖에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SM을 계속 탐을 냈었던 건데 그렇죠. 네. 지금 하이브가 네이버의 우군인 하이브가 SM을 갖고 가버리면 카카오로선 갖고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없어지네요. 이제 왜냐하면 그 버블의 그 회사의 지분을 SM이 한 3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버블하고 만약에 그 위버스하고 합병이라도 해버리면 팬 플랫폼 완전히 이제 끝나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앉아갖고 유리한 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하이브 세상이- 잘해라, 하이브 잘해라 이러고 있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네이버는 아주 크게 관심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연예 계획을 하겠다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오래전부터 방침이 그래서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혈맹 관계인 위버스의 2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브가 잘 되면 뭐 좋은 건 있겠죠. 근데 아주 큰 관심은 갖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봤을 때 많이 신경 쓸 것 같은 게 연예 기획사들일 것 같아요. 뭐 JYP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기획사들이 좀 뭐랄까 1, 2위가 딱 손을 잡아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좀 강력해지니까. 뭐랄까 이제 공정 이슈를 이제 일으키거나 아니면 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제가 보더라도 뭐랄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합치는 뭐 그런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시내 업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술가 대 비즈니스맨들의 대결. 이게 지금 갑자기 하이브하고 SM은 사이가 좋은 회사는 아니었단 말이죠. 경쟁 구도였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회사였고 이수만 총괄하고 하이브 방시혁 PD랑도 그렇게 막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둘이 갑자기 손을 잡은 건 장사꾼들이 우리 예술가들 판에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연재협이라는 조직에서 성명도 내고 했던데 카카오나 이쪽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긴 했던데 그 이유도 음악가들, 뮤지션들, 뭐 이게 예술가들이 약간 자존심에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술가 연예 쪽에 계신 분들과 또 이 원래 사모펀드로부터 촉발된 싸움이었으니까요. 지금 네이버까지 끌려 들어가 있는 판을 한번 보셨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게 궁금해져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사내 변호사분께서는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수만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는 상황이었고 근데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블라인드 같은데 또 투표를 하면 이게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SM 3.0 쪽에 지지를 보낸다 이런 또 기사도 봤었거든요. 지금 내부 반응은 좀 어떤지 두 분 뭐 아시는 게 있을까요?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하이브는 경쟁사였잖아요. 그렇죠. 경쟁사한테 인수되는 건 그쪽에 무릎 꿇는 느낌도 나잖아요. 근데 네. 카카오는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냥 파트너십 같은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쟁사한테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외계인한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트위터에서 뭐 사내 분들이 남기신 글이다 이런 거 캡처본을 봤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하이브의 뭐 계열사가 됐지 약간 이런 글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자존심에 좀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요. 아까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라이크 뮤직, 라이크 기획, 라이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만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SM
이라고 하면 요새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경영이나 이런 게 좀 뭐 전근대적이었다라던가 너무 1인 위주였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로열티 문제 그다음에 라이크 기획 문제 요거뿐이었었던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언급했지만 두 가지라고 봐야죠. 첫 번째는 아니 왜 오너가 사익 편취를 하지?라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뭔가 이제 직책을 가지려면 직책을 갖던가 아니면 아니 떨어지려면 소유와 견을 분리하던가 이렇게 하지 왜 애매하지?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계속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터졌죠. 앞서 얘기한 뭐 하이브에 밀린 거라든지 그리고 작년 이슈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CJ와 카카오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만 나왔지 뭐 진전된 건 없었거든요. 근데 M&A라는 게 외부에 터지면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업자가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수만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건데 근데 저는 또 이수만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뭐랄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환경상 좀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SM의 수장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비판과 그런 책임 그리고 뭐랄까 이제 때로는 비난 뭐 이런 걸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수만 창업자로서는 나는 프로듀싱에만 좀 전념하고 싶은데 이게 뭐랄까 SM에도 좋고 우리 산업에도 좋은데 좀 나를 이런 자리에서 좀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냐라는 의견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을 텐데 어느 정도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기업가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특히 엔터라든지 B2C 쪽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뭐랄까 이제 이수만 창업자로서는 좀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크 기획 이슈만 하더라도 이수만 창업자가 1,200억씩 돈을 받는 게 아깝나 뭐 크나라고 생각을 뭐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정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그 CEO가 그걸 수치를 해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연동한 인센티브로 받거나 이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상장된 회사가 10억 이상의 보수를 받기에는 굉장히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삼성전자조차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수만 창업자가 정말 회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업적이라든지 업적 외에 정말 경제적 가치가 저는 몇 천억 원, 몇 조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1,200억 주는 게 너무 많다고 보냐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과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과정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수만 창업자가 엄청난 잘못을 했냐 그건 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좀 이야기를 주고 싶습니다. 뭐랄까 좀 세대 변화에 끼어있는 안타까운 우리 아버지나 삼촌 세대를 보는 듯한 그런 걸 봐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이제 해소되는 건 필요하지만 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창업자라든지 CEO에게 더 나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되는 돼야 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런 모습이 한국 기업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하거든요. 일감을 대주주 일가나 대주주 개인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수익을 편취하는 이런 행위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거를 용인해야 되느냐. 특히 SM은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배당을 해서 그 지분에 맞는 이익을 가져가면 다른 주주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은 한 번도 안 하고 그 매출의 몇 %를 꼬박꼬박 개인 회사로 가져간다는 건 이게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건 이제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이제 정말 이제 기업가들과 창업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히 바뀌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대한 너무 과한 비난 이런 것도 같이 없어져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좀 반대인데 주주로서는 자기네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그 주식에 따른 돈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내가 창업했으니까 나는 월급 더 가질래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는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우선이죠. 근데 저는 그 외에도 만약에 창업자가 기업을 1조 원으로 100억짜리 1조 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다 행복하거든요. 100배의 이제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에게 얼마의 보상을 해줘야 되냐라고 할 때 1, 2억은 너무 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00배 만들었으면 그럼 창업자에게 한 500억 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증권사 보면 자기가 영업해온 거에 한 10에서 40%는 성과급으로 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창업자나 기업가들에게 그런 수준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주로서는 정말 자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차익을 보는 거고, 이건 정말 이제 기업가 경영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경영자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성과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을 할 때 그만큼 돈을 받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른가 이제 주주로서의 차익 실현이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경영 성과에 의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영을 잘하는 최 거에 대표는 대해서. 경영을 잘하는 것에 네, 대한 네. 어떤 인센티브를 세게 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인 다르다. 거고. 네. 다르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그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오너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이자 이제 경영자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헷갈릴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거의 역할을 다르게 보면 충분히 그래 주식 올렸으니까 당신은 초기 출자자로서 돈 벌 수 있어. 이것도 오케이고. 근데 이 역할에 당신 정말 지대한 그런 공을 세웠어. 그럼 이것도 오케이. 이 두 개가 맞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CEO 같은 경우는 경영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분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지 않다. 특히나 오너이자 CEO인 경우에는 너무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것도 이제 반박의 논리가 많죠. 그 회사의 성과는 CEO 개인이 다 가져야 되냐? 그 직원들도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많이 안 주면서 그럼요. CEO나 이런 몇몇 임원들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미국의 그 자본주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이 경영진 레벨하고 이 직원 레벨하고 이거를 이제 뭐 늘리는 게 좋은지 좁히는 게 좋은 건지는 이제 뭐 이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요거에서 아마 최 대표님의 반박은 그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창업을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전혀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논의해야 될 건데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주식회사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면서 의사결정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똑똑한 리더와 좀 똑똑하지 않은 리더 혹은 무능한 리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마치 이제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인 거죠. 원균은 정말 그 수많은 그 배들 다 날려먹었고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급도 굉장히 이게 차이가 커진 거예요. 이게 좀 많이 논의해볼 문제이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CEO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판단이 그 회사의 밸류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사결정 비용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트렌드는 막을 수가 없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CEO가 다 먹어야 되냐 그건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좀 쿨하게 좀 CEO도 이제 자기도 많이 벌고 좀 직원들도 많이 벌게끔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주주는 싫죠. 이윤이 줄잖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근데 그 갭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는 이제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진보 쪽에서는 지금도 크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더 커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너무 막다 보니까 오너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다운시키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냐. 어느 정도는 예, 이제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정치 토론이 아닙니다. 네.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토론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 이 질문 말고 이거 아웃스탠딩에서 나온 그 지적이었어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님이 오늘 굉장히 화가 나셔서 기사를 쓰셨던데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수만 창업자께서 매각 기회가 있었지 않냐. 그렇죠. 매각을 했을 때 왜 그렇게 과도하게 본인의 로열티에 대한 지분을 너무 크게 요구를 해서 매각을 어그러뜨린 게 아니냐라는 좀 뉘앙스의 기사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명확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연민의 정이 드는 거는 그냥 아버지 세대, 우리 삼촌 세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회사는 다 내 거고 내가 그걸 위해서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했고 그때는 또 그랬었잖아요. 뭐 정말 주주 구성이 다변화되지도 않았고 정말 창업자가 모든 걸 다 떠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랄까 좀 옛날에 그런 역사의 좀 어두운 면을 알겠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저기 심파로 가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하이브와 이수만 그 창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가 이수만 회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과연 도움을 주기 위함인가? 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이참에 SM을 바로 합병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거는 아마 인수 이후에 인수가 성공한다고 하면은 인수 이후에 이수만 회장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요거는 또 예측이긴 하네요. 예측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두 분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 하이브는 지금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참에 인수한 걸까요? 도와준 건 아시죠, 당연히. 그럼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도와주겠어요. 1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1도 없을 것 같다. 네. 그 기회를 본 건데 사실 이제 이수만 총괄이 다시 와서 경영을 다시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이브도 공식적으로 이수만 총괄은 경영 참여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해외 쪽 이런 프로듀싱을 좀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수만 총괄은 이미 지난번에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퇴장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이제 조금씩 퇴장을 하면서 이제 페이드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떠밀려서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는 그 퇴장을 아름답게 이제 꽃길을 깔아주면서 가시라고 하고 그 회사를 글로벌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수만 창업자가 SM에서 다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이브도 주주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들의 이제 주주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명분이 우리는 이수만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명분을 잃게 되거든요. 아니 이거 하이브는 그 주주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돈을 왜 이상한 데 쓰냐라는 이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이제 하이브도 이제 SM을 이제 디렉팅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색깔과 시스템을 넣을 거란 말이죠. 그게 그 과정에서 이수만 창업자의 존재가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퇴진시켜주는 게 그 앞으로 예상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고 하면 두 회사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 2위끼리 뭔가 카니발이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장점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확신이 드는데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확실히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미 가뜩이나 돈 많은 회사가 있고 또 돈 많은 회사를 인수하면 정말 이거는 와 이거 크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그리고 하이브가 업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트렌디하고 앞서 있는 제작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하이브가 가진 선진적인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될 것 같고요. 또 미니진시를 통해서 뉴진스를 히트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 부분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이게 방시형만의 회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 SM이랑 같이 하게 되면 장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트러블이죠. 조직 문화에 이제 부딪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분명히 SM에 있는 분들은 하이브랑 가면 더 이상 먹을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수만 창업자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이 좀 집단으로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독립하는 이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K-팝이 내수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K-팝은 글로벌한 산업이고 글로벌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글로벌에서 한번 경쟁을 하려면 이 K-팝을 다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는 이거를 내가 이 K-팝이라는 무기를 들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싸워본다. 그럼 우리끼리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너나 나나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이 다 같이 뭉쳐서 가보자. 이걸 내가 앞에서 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부 전쟁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깃발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한 1, 2, 3, 4위 회사 중에 1, 2위 회사 딱 그냥 합쳐버리면 그렇죠. 그 정도면은 내부는 평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 팬 플랫폼도 이 K-팝 팬들이 해외에 많으니까
K-팝 팬들이 해외 팬들이 위버스 뭐 버블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딱 들어와서 그러면 그게 트위치처럼 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동아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이슈가.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이제 진을 시작으로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죠. 이거 필연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 사업 모델이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BTS에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한 큐에 제거해 버리는 그런 호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이브는 달려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벌써 기사가 나오던데 민희진 PD라고 하나요? PD? 예, 민희진 PD 같은 경우도 SM 출신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지금 이사 뭐 후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조직 문화 말씀해 주셨지만 또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 또 그런 인물도 있고, 네, 뭐 여러모로 하이브 입장에서는 땡큐긴 하겠군요. 방시혁 대표가 인터뷰했더라고요. 민희진 바빠 이렇게. 아 그래요? 지금 그거 할 생각 없어 지금.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사실 티타임즈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네. 광고? 네? 아니 광고 아니고요. 그 카카오. 네, 카카오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와 진짜 요새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뭐가 삐걱대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빈살만 펀드도 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보통 투자 받아올 때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어디다 쓸 거다라는 좀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SM 인수하려고 라고 얘기하면서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인수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겠죠. 아. 그는 확정할 수 없는 얘기니까 네. 어디 뭐 IP 인수 자금, 뭐 기술 개발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나눴겠죠. 네. 근데 뭐 기사 나오고 시장 예측 보니까 SM과의 이 경영권 다툼이 너무 심화될 경우에 뭐 발을 뺄 수도 있다. 다른 연예기획사를 노릴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근데 노릴 데가 딱히 없다는 없어. 거잖아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카카오가 일단 핵심으로 음악 쪽에서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음악 유통 산업이 있어요. 글로벌로 나가는. 네. 그게 한 3분의 1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IP들을 다 그 하이브한테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팬 플랫폼 그거에는 이제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어질 수 있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SM을 넘겨주면 비즈니스에 상당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제 약간 차질을 빚는 거죠.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연예 기획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기도 했죠. 거의 뭐 몇십 개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빅하고 정말 그 괜찮은 데는 아직은 없거든요. 스타쉽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SM이 많이 필요할 거긴 할 거예요. 근데 하이브를 대상으로 정말 돈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회의적으로 좀 보죠. 너무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1조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공개 매수에 응하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각 주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 가능한 액션들이 보여요. 근데 카카오가 가장 머리 아플 것 같고 가장 불투명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카카오 우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주식에 가진 주주들도 이수만 총괄한테 반대했던 거지, 하이브라면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 카카오의 우호적인 입장일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뭐 KB 자산운용이든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조금 KB 같은 데가 이제 이수만 총괄한테 좀 비판적인 그런 펀드였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하이브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원래 액션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잘 안 하죠. 네. 아 그렇군요. 삼성 같은 데가 움직일 때만 가끔 힘을 한 번씩 넣어줘.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굴리려면 분명 그 안에 채울 콘텐츠가 필요할 텐데 네. 지금 콘텐츠 확보 면에서 이쪽 네이버 우호 쪽이 너무 강해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엔터 쪽에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하는 걸 보면 그냥 음악 산업, K-팝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IP들로 웹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이 콘텐츠를 연결시켜서 확장하니까 요런 기회가 좀 사라지는 거죠, 카카오는. 카카오 웹툰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 좀 자주 다뤘었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로 가는 데 있어서 카카오라는 회사와 네이버라는 회사가 글로벌로 갈 때 지금 그런 콘텐츠들을 갖고서 주로 가잖아요. K-팝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네. 글로벌 가기에. 거기에 K-팝이 분명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슷하잖아요. 네. 웹툰도 있고 네. 뭐 웹소설도 있고 다 있는데 요 K-팝이 어디에 붙냐? BTS는 네이버와 한 편인데,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누구 갖고 갈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겠군요.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군 적군이 대충 나눠져 있잖아요. 앞으로는 아군 적군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유연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들어보시고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두 분의 정리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구도, 세력 구도는 이렇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나눈 일정 보면 3월 6일 날 그 유상증자 네, 돈 넣는 날이에요. 관련 또 있고 가처분 신청은 그 전에 나오겠죠. 그 전에 가처분 신청도 있는 거고요. 지금 다음 저희 라이브가 3월 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의 정리가 아마 될 것 좀 같아요. 될 네. 것 같네요. 광고할 거 있지 않으세요? 저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반도체 AI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시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네, 말씀드리겠는데 아웃스탠딩이 7년 동안 9,900원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번 4월에 처음으로 11,90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11,900원 아웃스탠딩 채용입니다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려니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이 독자님들의 소중한 구독료는 다 콘텐츠 투자에 다 쓸 예정입니다. 근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나 구독 끊어야 되나 봤는데 그게 기존 독자는 그대로 원래 그 가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제 신규 구독자만 그래서 4월 3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빨리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결제하면 앞으로도 계속 9,900원 쭉 평생 갑니다. 평생 확실해요? 서비스 끝날 때까지 저희가 네, 그거 안 바꾸시는 걸로 약속하신 절대 거예요. 국내 최고 고객 경험 설계 전문가 차경진 교수님의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설계 방법론 강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강좌는 아니지만 저희가 GPT-3 챗 GPT의 충격을 어떻게든 분석해보기 위해서 바이라인 네트워크처럼 바비네처럼 저희는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의 지금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3주라는 시간 좀 길지만 3주 후에 뵙겠습니다.